안녕하십니까, 시골이사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큰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지 않는가 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방학시간표입니다. 여기 기사의 내용은 겨울방학에 낮 시간이 짧은 겨울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세 해가 지기 일수다. 따라서 학습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짜야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무리한 학습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계획 세우기, 수학이나 영어 등은 시간 단위로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 분량 단위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늘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는 목표를 세우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예상보다 공부가 빨리 끝면 남는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신이 맑은 오전 시간에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 하루 중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는 영어 단어나 한자 등을 암기하되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 자유 시간에도 틈틈이 암기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글은 일일 계획과 주간 계획을 함께 세우라. 수면, 식사, 학원, 야외활동 등 미리 정해지거나 매일 해야 할 일을 일주일 단위로 시간표에 채운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중요도 순으로 학습 계획을 세운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이 계획한 학습 목표를 가계부 쓰듯이 기록해 보자. 영어 공부 참고서 50에 70페이지식으로 정확한 공부 분량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6개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핵심적인 계획을 실천하도록 한다. 주간 계획표 항목에 있는 내용을 요일마다 순위별로 배정하고 전날 밤에 내일 할 일을 정리하는 식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목표량을 점검하고 주간 계획에 차질이 없었는지 평가한 다음날 계획을 세워본다. 주의사항,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취도 표를 그리면서 1주에서 2주 동안은 계획을 검증한다. 무리한 계획은 금물이다. 자신의 최대 역량의 80% 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 계획 세우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시간 활용 습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낭비가 심한 시간을 확인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무리한 계획은 공부 자체에 대해 실증이 나게 할 수 있다. 저학년은 규칙적인 생활습관 길들이기, 고학년은 수학 등 중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생활계획표를 짠다. 이런 기사와 함께 가장 추천하는, 그것도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자료는 아침 7시 30분에서 기상하자마자 8시까지 30분간 영어 테이프 듣기, 8시에서 9시 사이에 세면, 아침 식사 및 공부 준비, 9시부터 11시까지는 주요 과목 공부, 11시에서 12시까지는 소설 수필 읽기, 12시에서 2시까지는 휴식 및 점심 식사, 2시부터 3시까지 낮잠, 3시부터 4시까지 방학숙제, 4시부터 7시까지 특기 활동, 5시부터 6시까지 자유시간, 6시에서 8시까지 TV 시청 및 저녁 식사, 8시부터 9시까지 뒤진 과목 공부,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일기 쓰기, 하루 일과 반성, 9시 30분 취침, 이런 계획표입니다. 다소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들 때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상투적인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고 보통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 많은데,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때는 과연 초등학교 때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들 살아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시간표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영어 단어 암기,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난 하루의 일과에 대한 반성, 이러한 내용들로 짜여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꽉 짜여진 스케줄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초등학생의 생활 스케줄이라고 추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우리 부모들이
저희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인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혹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기 자신의 대리만족을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규격화되고 규정된 것들은 반드시 일탈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규칙을 정해주면 아이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규칙을 어겨도 된다라는 규칙에 대한 어떤 방종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짜여진 어떤 체제라든지 어떤 룰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 그 다음에 룰을 깨는 것에 대한 어떤 쾌감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우리나라가 법이 없기 때문에 혹은 법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혹은 법이 없어서 혹은 뭐 나라에서 통제가 없어서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막 저질러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회적인 약속이나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들을 손쉽게 저버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처벌되지만 아니한다면 누구나 그런 사회적 약속을 이루는 것은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정보시장이나 자본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지려면 우리는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막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 없는 룰을 제거하고 꼭 지켜야 될 룰을 몇 가지만 남겨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경우라면 최소한 뭐 방학 숙제 정도는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놀고 하루 세끼 밥은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스케줄을 짜준다면 오히려 멋있는 스케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 이론이라든지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그 외 뭐 메리맨이라든지 그 외 뭐 점성술의 에스트로노미컬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전체 파동 어떤 순환 주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혹은 뭐 요즘 들어서 뭐 음양 오행까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이론들의 배경이 과연 어떠한 것에서 출발하였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이론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왜 개인의 이론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중요한지 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시장 구조 이론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체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천체에 대해서 약간의 작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천체가 처음에 이 우주가 생겨났던 과정을 뭐 우리 흔히 빅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빅뱅이라는 말은 우주가 처음에 한 점에서 퍼져나갔던 즉 우주가 형성되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어떤 작은 어떤 하나의 어떤 질량이 아주 뛰어난 어떤 고도의 밀도를 가진 하나의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엄청난 형태의 어떤 결합 에너지의 결합은 점점 자신의 밀도 때문에 축척에 축척을 거듭하다가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적어질 데가 없을 때 이 물질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견디다 못해서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주 탄생의 기원이다. 즉 우주가 생기는 어떤 기원의 어떤 물질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질량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속으로 응축되다 못해서 터져버린 것이 우주 팽창 이론, 즉 빅뱅 이론.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기원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팽창을 하면 끝까지 계속 팽창해 나갔다가 어느 시점인가는 이 터져나가는 폭발력이 소실되었을 때쯤 되면 다시 이것이 잡아당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터져나가면서 팽창했던 것들이 파편들이 되돌아오면서 도로 모여서 다시 원래대로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일들이 수축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팽창 수축 이론인데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 가치관, 즉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 기독교적 가치관은 사실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주가 생겨났다. 즉 우주가 빅뱅으로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태어나고 이 우주의 질량들이 에너지들이 먼지들이 뭉치면서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났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동양적 가치관은 순환론적 가치관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주가 팽창했다가 수축하다. 즉 또다시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생겨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동양적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브라만의 낮, 브라만의 밤이라고 부르는 어떤 우주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원리, 브라만의 낮과 밤, 혹은 불교의 윤회사상, 이런 어떤 동양적 가치관은 이러한 어떤 유연성과 어떤 우주의 생성과 소멸의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던 서구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시장 구조 이론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동양적 가치관, 즉 수축과 팽창이라는 어떤 거대한 주기를 다시 주기론적으로 바라보는 동양적 가치관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장 구조 이론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구조 이론들이 발전을 했고, 미국에서는 시장 구조 이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처럼 이런 어떤 우주가 퍼져나가는 이 속도의 이치만을 바라보는 것, 즉 이것이 시간적으로 언제가 되면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흐름보다는 이것이 뻗어나가서 비산되고 다시 비산되는 모습을 보는 엘리어트적 파동론, 이만이 사실은 서양 구조이론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개인의 이론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겉으로 보기는 이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무질서하게 짝이 없는 이 우주의 찌꺼기들이 사실은 큰 우주에 흩어지고 나아가는 각도, 이러한 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 퍼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 퍼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 퍼져나가되, 어느 정도 퍼져나가면 폭발력에 힘이 닿으면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에너지의 어떤 쇠퇴, 즉 시간적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구조 이론에 있어서의 개인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동양적 가치관에 일치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공간과 물리학적인 어떤 공간의 개념과 어떤 4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만약에 생각을 계속하면, 현재 이러한 어떤 개인의 이론이나 각도의 이론은 계속 현재 내가 1억 5천만 년 전에 별에서 쏘아진 이 모습을 내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바라보듯이, 현재 저 멀리 보이는 별빛이 10억 광년 전, 1억 광년 전, 100만 년 전 혹은의 모습의 빛을 이제 나는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밤하늘의 별자리는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주를 만약에 그린다면 시간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는 끊임없이 지금도 폭발은 이래로 계속 옆으로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자리의 모습은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우주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즉 X축과 Y축이라는 것을 축을 놓고 그 안에서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이 거꾸로 갔을 때, 빛의 속도로 거꾸로 돌아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이 공간과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에 동일선상에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은 다르다는 것, 즉 시간이 역행되었을 때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라면 같은 공간에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이 시간 개념의 변수 하나만으로도 같은 공간 안에서 나와 고등생명체인 나와 미생물이 서로 다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소 어려운 이야기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스스로도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렇듯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질서, 자연의 질서에 미쳤던 영향마저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변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라는 것을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진행되어 가는 내가 들어가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흐름의 어떤 문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이 시간 자체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개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론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개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시간 개념을 가격 개념에 도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의 이론 중에서 지금 개인의 이론에 대한 이론 서적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던 책,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추천했던 책의 저자마저도 사실 그 이전에 박모 선생님이 썼던 책의 내용을 그냥 옮겨 적었던 것 뿐이고, 그 박모 선생님의 글은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발견된 것이었지만, 현재 이모 씨가 쓴 어떤 책에 개인 이론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이론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말했던 시간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론이냐, 즉 개는 시간과 가격을 축을 두고 단순히 이 시간 대비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혹은 이 각도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이 안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 45도선을 돌파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시장을 보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의 이론은 뭐냐면, 개인도 역시 결정적 시간론을 가지고 있다. 즉 개는 우리가 알기로를 어떤 지지저항선의 수준을 알려주는 항상적 지지선과, 즉 항상적 개념이다. 즉 각도를 미리 설정함으로 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현재의 각도에 따라서 무조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적 지지 저항의 개념을 보여준 것이 개인의 저항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이러한 어떤 지지 저항의 개념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모멘텀 분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멘텀은 현재의 주가와 N일 전의 주가의 차이를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의 주가가 20일 모멘텀이라면 20일 전의 주가보다 높은가 낮은가, 모멘텀이 상승을 하는가, 즉 그 주가보다 계속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이것이 모멘텀이고, 그 주가가 평균값보다 떨어지면 모멘텀은 영선을 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시장이 어떠한 부분에서 추세가 어떻게 역전되는가, 추세가 진행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후행적 느낌, 즉 N일 전의 과거와 비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N일 전에 그 주가가 만약에 왜곡되어 있다면 현재의 모멘텀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모멘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인 N일 전의 주가의 왜곡으로 인한 모멘텀의 왜곡을 피할 수 없으나, 이 개인의 개념은 우리가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45도 영선을 만약에 모멘텀이 45도 영선을 만약에 주가가 하향한다면 모멘텀이 영선을 하향 돌파한다. 이 개념은 투자자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N일 전의 주가의 평균을 현재의 주가를 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에서 N일 전의 가격을 계속 빼나간다면 이 평균치 아래로 하회했을 때는, 즉 이 평균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45도선 아래로 간다는 것은 모멘텀이 영선 아래로 하향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모멘텀은 과거 N일 전의 주가 왜곡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멘텀의 결과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모멘텀은 주가와 모멘텀이 일치된 방향을 보일 때만 유용한 지표다. 제가 나중에 보조 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나가겠지만, 모멘텀 지표에 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핵심 키포인트는, 모멘텀 투자는 모멘텀의 역전이 아닌 모멘텀의 다이버전스 내지는
주가와 모멘텀이 일치하는 곳에서 투자를 하는 가장 결정적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은 변화하는 기준을 가진 이게 류의 개념이다. 즉 과거와 지금과의 비교해서 변화하는 류의 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의 각도는 이것이 생기는 각을 보고 이 선을 설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항상적 지지저항의 선을 미리 확보한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한번 보이고 올랐으면 다시 항상적 지지저항의 선을 다시 만들어준다. 이래서 개는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서 항상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지지저항선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모멘텀 투자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카디널 사각형, 그 다음에 기하학적 각도,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되돌림 비율,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인의 카디널 사각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대각선에 일치하는 주가의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개인은 못 박았다. 그렇다면 개인은 시간과 가격대로 진행하는 것에 못을 박으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했던 우주 빅뱅 이론입니다. 즉 우주가 빅뱅을 하면서 이 하나에 뭉쳐져 있던 점이 빅뱅을 하면서 퍼져나간다면 이 퍼져나가는 분산되면은 이 각도가 점점 이 공간이 넓어지는 이 분산각, 이것을 별자리 천체, 그 외 각종 우리가 날짜 이러한 것들을 바로 태음력에서 힌트를 얻어서 개는 이 각도를 통해서 카디널 스퀘어를 통해서 이미 이 개의 가격대를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개는 여기서 무엇인가 힌트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카디널 스퀘어를 만들어서 수평선, 대각선, 직각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안에서 분명히 뭔가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어떤 힌트를 얻었는가? 이 힌트를 얻었던 이 바로 사유가 이 우주의 변화, 즉 점성학적인 변화에서 얻었는데 개인의 실책도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즉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날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간적 분석의 개념으로는 개인은 우리가 시간 개념을 제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송구스럽지만 제가 각도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두서없이 등장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는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1년의 시간 단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말하는 1년의 시간 개념을 바로 한 사이클의 완성이다. 즉 이것은 주식시장 사이클의 완성도 아니고 이 1년은 어떠한 것도 아닌 그저 달력상의 1년일 뿐인데 이 달력상을 거래 주기상의 한 사이클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존 포크라는 사람이 점성술사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태음력의 달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율리오스력이 아닌 어떤 태음력의 달력을 가지고 그 달력을 보면서 이 달력의 숫자를 원래 개인이 모는 종이를 모는 종이를 미리 만들어서 6인치짜리 모는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 모는 종이를 달력의 수치를 돌려서 글자를 새겨 넣은 다음에 자기가 태음력을 이 존 포크라는 사람의 점성학을 배우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으나 그 안에서 얻어낸 수치다. 그래서 1년을 이 사람은 362일로 규정하고 362일의 이 거래 주기, 이 사이클의 주기를 주식시장의 거래 주기이든 그것이 어떤 주기이든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의 한 사이클의 마무리를 바로 이 362일이라는 사이클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걔는 이것을 362일을 거래 단위로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실거래일은 분명히 그것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2, 4, 8, 16을 이러한 숫자를 다시 2, 4, 8, 16이라는 스퀘어링 프라이스에서 사용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1년을 나누면 각각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2로 나누면 6개월, 4로 나누면 13주, 예를 들어서 8로 나눈다면 45일, 16으로 나눈다면 22.5일, 이러한 식의 주기를 미리 만들었는데 걔는 6개월, 13주, 45일, 22.5일 이 4개의 숫자를 사이클상의 비곡점으로 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중요하게 했던 것은 49일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49일의 개념은 뭐냐면 1년을 두고 1년을 두고 나누었던 이 숫자 못지않게 한 주를 형성하는, 즉 이번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안식일을 포함한 한 주기, 즉 7일을 다시 소사이클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 사이클의 숫자가 되는 값, 즉 7 곱하기 7이 되는 49일을 또 중요한 기본 거래 단위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여기서만 말한 이 6개월 13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6개월 13주, 그 다음에 6개월 13주 45일 22일, 그 다음에 49일 이러한 어떤 결정적 변화일, 어떤 중요한 지점을 정해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다시 6개월, 13주, 45일, 22일, 49일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 가격이 주요 정점 혹은 주요 고점, 주요 저점과 일치하는 날짜에 리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변화, 즉 되돌림의 변화일, 즉 어떤 주가가 이러한 저점과 고점을 형성했던 주가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 고점 형성의 이 시간, 그 다음에 저점 형성의 이 지점과 대응하는 시간을 저점과 대응하는 고점의 시간 혹은 고점과 대응하는 저점의 시간,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6개월, 13주, 45일, 20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변화적 시간의 어떤 변화일로서 존재한다라고 예외를 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이론상에서 가장 사실 의미 없는 되돌림 비율, 즉 개인의 의미로 해서 보통 우리가 개인의 기술적 분석책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주가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종목에 45도선을 상승 45도선의 추세각을 끊고 지난 고점에서 혹은 지난 저점에서 의미 있는 45도선을 다시 한번 그어서 이 각과 이 각이 만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즉 이 고점에서 그은 하락 45도선과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저점이 닿는 날에서 출발하는 이 각이 만나는 지점, 이 각, 혹은 이것이 혹은 8분의 3, 4, 5선, 혹은 8분의 3선, 이렇게 만나는 시점, 이것을 되돌림의 변화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개인은 계속 확대했고, 개인의 시장을 보는 눈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45도선과 주가의 50% 되돌림이 만나는 지점, 이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개인은 사실 이 이상의 소개는 필요가 없고 더 무의미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개인의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즉 45도의 되돌림 혹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26.6도 혹은 63.5도 개인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63.5도
63.5도와 그 다음에 이것이 형성하는 또, 그 다음에 이것이 형성하는 되돌림 비율,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장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8분의 4선과 50% 되돌림 비율, 이런 것이 만나는 지점들이 결정적 변화의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것과 같은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인은 무엇을 취하는가? 개인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개인이 취했던 각도, 시간을 포함한 가격의 개념, 이것을 취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각도의 가격의 개념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방금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당장 개인의 이야기만 해도 이치가 닿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치가 닿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데, 자, 7 곱하기 7, 즉 1주 단위의 7그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7번이 형성되는 49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면 현재 주식시장은 5그레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각도를 끌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일을 그레일 기준으로 7그레일을 한 단위로 하고 그것을 다시 7배를 했을 때, 그러면 날짜는 앞서 말했던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6개월의 날짜, 6개월, 13주 이러한 시간들과 겹칠 때 이 6개월과 13주의 개념은 그레일 개념의 6개월과 13주냐? 그건 아니다. 그것은 달력 개념상에서 우리가 우주의 팽창과 우주의 수축, 즉 우주의 개념상에서 태음력, 태양력, 즉 달력에서 절대적인 물리학적 가치, 시간가치에서 6개월, 13주, 22일 날짜를 정했는데 이 안에서는 그레일 단위로 7 곱하기 7, 4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도대체 이 현재 말하는 이 7 곱하기 7은 실그레일인가? 달력상의 그레일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아우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의 이야기가 아우르고 있는 것은 주봉의 단위로 만약에 끊어버린다면, 즉 주봉이라는 시간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비록 이틀이 쉬었다 하나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봉이라는 차트라는 것으로 한 개의 단위를 늘려서 본다면 이것은 결국 실거래일이 아닌 달력상의 물리학적인 그냥 거래일에 해당될 것이고, 만약에 1거래일 기준으로 이것을 실거래일로 따진다면 이것은 실제 거래일을 벗어나서 달력상의 거래일을 벗어나는 날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즉 주간 작은 소파이커를 마무리하는 한 개의 단위, 즉 한 주간의 주봉 내에 포함되는 단위에 속하는 것은 실거래일 단위로 파악을 하고, 그 이상에 내려가는 것은 주봉의 단위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 시간 비율과 가격 비율을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격이라면 우리는 시간과 가격을, 개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저 역시 앞으로 말씀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은 이것을 시간의 단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수를 설명하거나 개인이 처음에 다우 지수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그 당시 다우 지수가 포인트 이내의 숫자에 있었기 때문에 카디널 스퀘어를 그리도 마찬가지 숫자를 1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 1단위를 한 단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가장 큰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 기준으로 지수가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에서, 여기가 지금 500포인트인데 5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지수가 7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 이것은 뭐냐? 200포인트의 상승폭이다. 보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조정을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점에서 조정이 예를 들어서 7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조정 날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든다. 그러면 이 이론에서는 조정 날짜를 이렇게 정합니다. 즉 200포인트의 상승을 보였으니까 현재 진행된 거리가 예를 들어서 120일이었다면 현재
80일 후에 날짜에 조정에 결정적 변곡점이 올 거나 혹은 이것이 최저가를 형성하든 최고가를 형성하든 변화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래 단위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 포인트의 거리를 두고 시간 단위를 똑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보이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관행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하는 데 걸리는 날짜가 열흘이었는데 조정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일이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2배, 이 기간에 상승 기간 2배의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 거리만큼의 거리를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는 반전의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주가 상승폭을 의미하는 거고 주가 상승의 기울기인데 여기서는 조정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이 높이의 길이를 시간 조정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히 하나는 가격의 높이고 하나는 시간의 길인데 한 개는 축이 다른데 시간 축이고 하나는 가격 축인데 왜 이 높이가 이 길이와 상관이 있어야 하나. 이 점을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차트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차트가 한 단위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거래소 단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천원 이하의 액면가 종목의 주가 상승 폭과 5천원 이상 만원까지의 주가 상승 폭과 만원에서 다시 뭐 얼마까지 주가 상승 폭과 저는 그까지 호가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뭐 20만원이 넘는 종목의 주가 상승 폭은 호가 단위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15% 똑같이 동시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호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HTS를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왜곡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만약에 놓고 보면 우리는 날짜를 그냥 한 칸씩 이렇게 잘라놓고 보고 가격은 단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단위 상승의 폭이 예를 들어서 한 단위씩이 1원 단위로 1일이라면 즉 이 한 칸이 1원이고 이것이 1일이라면 항상 어떠한 차트든지 비록 높이와 낮이가 틀리겠지만 정확하겠지만 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차트를 축소시켜서 보는 일을 잘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 시간쯤 각 증권사 HTS와 전문 차트들의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인데 현행 우리나라 차트에서 이 단위 변화에 따른 주가 왜곡을 적당하게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차트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각도를 맹신해서 45선을 타고 노는 주가는 건강하다. 45도선을 타고 노는 종목을 사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남에게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혹은 책을 낸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차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차트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가? 이것이 45도선이다. 혹은 이것이 뭐 60몇 도선이다. 이것이 28도선이다. 이것이 뭐 80몇 도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격 대비 혹은 시간 대비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것이 적정선의 보정을 이루었는가를 보고 보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파동을 보고 주가를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나가면서 강의를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보통 개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즉 시간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들, 우리가 개인의 책에서 보여지는 어떤 리트레이스먼트 존 하이, 즉 L, R, Z, H 혹은 RG, L, 즉 리트레이스먼트 존 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기법들, 혹은 각도를 가지고 어떤 각도를 높였다 낮았다, 이탈했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는 어떤 오류들이 개인 이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의 이론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번 시간까지 개인의 이론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이론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잠시 개인 이론에서 우리가 카디널 스퀘어라고 불렸던 것들, 혹은 개인 이론에서 말하는 조정 비율이라고 불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 이론에서 각도라고, 기하학적 각도라고 불렸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45도로 차트에 보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HTS 차트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문 차트에서 45도선 위에 보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개인의 기하학적 각도를 꺾거나 개인의 잣대를 꺾거나 개인의 보조지표를 떴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것, 즉 가격 대비 시간의 변화율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차트상에서 45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가의 움직임이 시간 대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시간의 반영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현재 이 개인의 개념을 취하는 핵심이고, 두 번째 개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몇 가지 이론을, 즉 50% 개인이 거의 신봉에 맞지 않았던 50% 되돌림 비율과 45도 각이 가지는 의미들, 그 다음에 개인이 카디널 사각형에서 말하고자 했던 어떤 결정적 변수가 되는 날짜인 49일과 22일, 그 다음에 개인이 말했던 150일이라든지 그 외 개인이 말했던 60일의 변화일, 혹은 13주, 16주선, 이러한 주들의 어떤 날짜의 변화율이 비록 그것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제가 금성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개인이 얻었던 시장 이론의 힌트는 참 어리석었다. 개인은 특출한 사람이었고 분명히 큰 수익을 냈던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이론이 스스로의 정당성의 근거를 잃고 있다. 즉 우리가 점성학이라는 것이 이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그 별자리의 움직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현재 점성술사들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것이 200만 광년 전에, 혹은 5천만 광년 전에, 혹은 1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들이다. 즉 내눈에 보여지는 별들은, 어떤 별은 불과 1시간 전에 출발한 별,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8분이 걸리는데 8분 전에 보였던 빛도 있고, 5천만 년 전에 출발한 별의 빛도 있고, 과거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그 원시적 물질의 형태인 빛을 내가 보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측정한다. 그것은 과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점성학일 수는 있으나, 즉 10만 년 전의 모습, 20만 년의 모습, 20억 년 전의 모습을 밤하늘에 비치는 우주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때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 점성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이 점성에서 얻어진 이론들에 대해서 지나친 맹신을 보인 나머지 항상 걔는 항상적 지지저항을 주려고 했었다. 즉 걔는 항상 각도를 통해서 지지저항을 항상적으로 전해주려고 했고, 또 변화일을 리트레이스먼트 존 하이, 리트레이스먼트 존 로우라는 어려운 이야기, 즉 되돌림 상하선, 되돌림 하한선, 이런 식의 용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선의 되돌림 상한을 돌파를 한다면 지금부터는 상승 그룹에 들어간다. 이 선의 하한을 돌파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어떤 결정적 변화율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것. 물론 개인은 선물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 특이한 어떤 변화율, 즉 상한선과 하한선에서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거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는 양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벗어나는 순간 반대 포지션을 버리는 전략으로 시장에서 승리한 테크니션이었지, 개인의 이론이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배우고 익혀야만 할 훌륭한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 시골에서는 계속 이 개인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개인의 이론을 가지고 툭하면 개인을 존경한다 그러고 개인을 말할까? 그것은 바로 개인의 이론이 담고 있는 그 깊이가 안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승으로서 존경한다는 뜻이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지금 현재 개연의 저서에 대해서 번역을 한 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번역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그것이 저 혼자 읽고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긴 하지만 이 개연의 저서가 시장에서 투자에 실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개연의 저서를 읽다가 느끼는 이 개연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시간적 가치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풀어나갈 제 자신의 각도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담아나가야 할 것인지, 저도 아직 계속 각도를 보고 시장을 보고 바라보고 있지만 혹은 투자자분들도 각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제 이평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 이 시간 가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단순한 주식시장 하나를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우주의 빅뱅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우주의 수축과 팽창, 심지어는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을 생각했던 사람까지 존재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 모니터 안에 제한된 작은 눈으로, 이 작은 모니터 하나만으로 500만의 투자자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부딪히는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많이 생각해보는 투자 자세를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개인에 대한 투자법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는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매매 기법에 관한 이야기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지 그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법을 실제로 주식 투자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각종 이제 작전 세력 규제책이라든지 혹은 정시의 어떤 불건전성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금감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행 투상사 제도를 없애고 정권사 직원들의 어떤 자격을 심사를 강화해서 과거와 같처럼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만약에 투자 상담사들이 1인 매매를 통해서 혹은 각종 여러 가지 건전하지 못한 매매 권유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는 즉각적인 퇴출을 불사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그 외에 각종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어떤 대응의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윤리성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매매들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한 감시 감독의 의무를 하시겠다는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난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저 역시도 이제 한국 시장이 점점 건전화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부분들 더 만들어가고 시장이 조금씩 온물이 거쳐져 가면서 맑은 물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어떤 선순환의 과정 속에 반드시 들어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점점 이러한 어떤 나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흔히 알기로는 주식시장이 이제 열린 지가 일반 투자자들은 한 10년,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된 것은 1920년대 정도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특히 조흥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장된 지 무려 70년 가까이 되는 상당히 오랜 기업입니다. 그래서 1920년 당시에도 살에 대한 어떤 선물 거래라든지 매점 매수권 이런 것들이 옵션의 형태로 존재했고, 40년대, 50년대 거쳐가면서 특히 50년대에는 상당한 주가 조작까지 횡행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록 경제 개발과 맞물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 독재의 후유증을 같이 안으면서 일정 부분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시장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은 점점 팽창해야 하는데, 이 팽창해가는 자본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소위 말하는 한탕을 해먹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어떤 세력이나 체제를 전부 발본색원한다는 한국 자본시장이 당시 규모로서는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딜레마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작전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만약 단속한다면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전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할 수 없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을 때는 또 굳이 작전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좋으니까 작전 세력들이 또 그렇게 불리한 작전을 벌이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진퇴양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저 같은 사람들이 흔히 말로는 작전 세력을 발본세고 나라, 혹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뿌리 뽑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것을 제대로 연결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제 때 부역자들이 일제 때 어떤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방 이후에 우리 일제 당시에 어떤 관리들을 다시 고용을 하는 이런 부역자들을 다시 고용함으로 해서 우리 민족적 정통성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어떤 오점을 남겼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금융시장을 감히 어떤 한 국가의 독립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려서 비유를 한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손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처럼 작전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관대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 금융시장이 점점 후진적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되새길 때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 금융시장이 아주 정말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역시 작은 어떤 소리를 내는 운동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지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전에 진성령 게이트 그래서 시끄럽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주가 조작이라는 측면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D사, J사, M사, 혹은 또 다른 M사와 Y사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래프 차트상에서 하나의 증거로서, 주가 조작의 증거로서 남아있다고 봐야 하고, 그 중에 일부 시세 조작을 했던 대주주들은 이미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발표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수동적 후행적 어떤 처벌보다는 아예 선제적인 어떤 제도를 좀 더 다듬고 가꾸어서 이러한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드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도 주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후행적 처벌 못지않게 어떤 선제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깨끗하고 어깨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선지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